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방위 계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2. 한국의 만만치 않은 상대. 3. 가혹한 진실이 드러난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 방산시장 호황은 2021년으로 끝났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입니다. 현재 한국의 무기체계 수출 규모는 전 세계 방산시장에서 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건 2022년에 체결된 폴란드 방산 계약, 이집트 K9 도입 계약 등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다수의 전문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점유 2위인 러시아 방산 시장이 붕괴하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각각 3위 프랑스, 4위 중국을 제치고 미국과 양강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의 방산 시장 성장률을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최근 희망적이던 한국의 미래 방산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한국의 입지를 위협할 라이벌이 나타난 건데요.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아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바이락타르 TB2가 큰 이슈가 되긴 했지만 그동안 세계 방산 시장에서 튀르키예의 존재감은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게다가 튀르키예군 또한 강군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며 무서운 속도로 발전 중인 튀르키예의 군사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튀르키예가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튀르키예가 개발한 첫 국산 스텔스 무인 전투기 크즐레마가 이륙에 성공한 건데요. 물론 튀르키예가 바이락타르 TB2 등을 개발하면서 드론, 강국의 입지를 확보하고 있지만 무인 전투기는 드론과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게 TB2는 어디까지나 중형 무인기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장 6.5m, 전폭 12m의 제법 큰 크기이지만 애초에 프로펠러 추진 방식인데다 쪽장량도 150kg에 불과한데요. 또한 최대 속도 시속 220km, 순항 속도 시속 130km의 느린 속도에 최대 상승 고도는 7600m, 최대 운영 시간은 27시간 남짓입니다. 다시 말해 분명 우수한 중형 무인기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탁월하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당장 2014년에 배치된 TB2보다 거의 10년 가까이 앞선 이스라엘의 IA의 헤론주차 최대 속도는 시속 207km로 다소 느린 편이지만 최대 상승 고도는 1000m, 운용 시간은 52시간에 달합니다. 심지어 헤론의 최대 적재량은 250kg로 TB2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오죽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TB2가 활약할수록 러시아군의 방공망이 얼마나 처참한 수준인지 증명된다는 주장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현대전에서 TB2로 정상적인 국가의 방공망을 뚫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크즐레마는 평가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텔스 무인 전투기는 현재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은 물론 한국까지 차세대 첨단 무기로 개발 중인 무기체계인데요. 일례로 크즐레마의 스펙만 봐도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크즐레마는 전장 14.7m, 전폭 10m, 높이 3.3m의 상당한 크기를 자랑합니다. KF-21 보라매와 비교해도 약간 작은 크기인데요. 운항 속도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실제로 이번 시험 비행에는 3,800파운드급 출력의 우크라이나산 AI-25TLT 엔진이 탑재되었는데요. 이 덕에 크즐레마의 최대 속도는 무려 시속 1100km, 마하 0.9에 달하고 순항 속도도 시속 735km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튀르키예는 이후 추가 연구를 통해 초음속 버전 크즐레마도 개발할 예정인데요. 초음속 버전에는 튀르키예가 자체 제작한 TF-6000 또는 우크라이나산 R322F 터보팬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R322F만 봐도 애프터버넛이 최대 출력이 무려 9.259파운드에 달하는데요. 고작 6톤에 불과한 크즐레마의 최대 이륙 중량을 감안하면 웬만한 전투기에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크즐레마의 최대 상승 한도는 14,000m, 작전 고도는 11,000m로 유인 전투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그나마 1.5톤의 적은 쪽장량과 50시간의 운용시간, 940km의 좁은 전투 범위가 한계점인데요. 하지만 인명 손실 걱정이 없고 무인기 특유의 완벽에 가까운 스텔스 구조, 비교적 저렴한 가격이라는 압도적인 장점은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항한 네로라는 군사 강국들에서 무인 스텔스 전투기를 개발 중인 건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느릿 듯한 드론이 아니라 실제 전투기처럼 기동하는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의 승패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이 무인 스텔스 전투기 시장에서 놀라울 정도로 빠른 선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튀르키예의 군사력은 그리 강해 보이지 않는데요. 튀르키예의 상대군은 42만 5천 명 내외로 60만 명의 상대군을 유지 중인 한국과 비교하면 70% 수준의 규모입니다. 게다가 징병제를 유지 중임에도 복무기간은 62개월로 상당히 짧은 편인데요. 하지만 보통 우리 국민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군사적 상황은 마주희귀하고 특수한 경우입니다. 오히려 튀르키예 정도면 굉장히 강력한 축에 속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은 튀르키예를 남유럽과 서아시아에서 이스라엘, 이란과 더불어 주요 군사 강국 중 하나로 꼽습니다. 심지어 튀르키예는 지금 대대적으로 군을 현대화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건 튀르키예의 군사력 강화에 기반이 된 게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알타이 전차와 T-155 푸르트나인데요. 우선 알타이 전차는 한국이 K2 흑표의 기술을 지원해주면서 튀르키예가 자체 제작한 첫 국산 전차입니다. 크게 보면 K2의 사촌쯤 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T-155 푸르트나는 한국의 K9를 튀르키예가 현지 라이선스 생산한 버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튀르키예는 막대한 군사기술력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알타이 이전만 해도 튀르키예 육군의 주력은 2,300여 대에 달하는 압도적인 전차 물량 공세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마저도 레오파르트 1이나 M60 같은 2세대 전차 가대 부분이었고 심지어 M48 같은 1세대 전차가 치잠 물자로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즉 3.5세대 전차로 기갑 전력의 대부분을 구성 중인 한국에 비하면 규모는 크지만 내실은 별 볼 일 없었던 건데요. 하지만 튀르키예는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알타이 전차 1000대 양산을 예고하며 군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푸르트나도 280대를 보유한 현재 규모에서 100대를 추가 도입해서 질적, 수적 주력으로 삼을 계획인데요. 이전까지만 해도 튀르키예의 전차, 자주포 등 지상 전력 대부분은 미국과 독일 등에서 수입한 외산 물량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기술을 배워오면서 비로소 완벽하진 않아도 자주 국방이란 걸 시도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게다가 튀르키예가 러시아에 S-400을 도입하면서 미국이 F-35 판매를 거부했고 튀르키예는 자주 국방을 위한 모든 준비 단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기술력이 있었고 담장 공군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제공권이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건데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크즐레마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군사적 성장과 굉장히 유사한 광경인데요.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세계 방산 시장에서 튀르키예는 한국을 위협하는 강력한 라이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 시장에서는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는데요. 여기서 역전당하지 않기 위해선 대한민국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타이는 조립이 진행 중인 5세대 전투기 TFX의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2023년 3월 18일 몰아웃에 맞죠?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이지만 TFX 탑재용 엔진을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항공우주산업타이는 자국 내 방산업체들이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모두 활용해 TFX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항공기의 기체 설계와 각종 컴포넌트와 소프트웨어 통합을 타이가 담당하고 있으며 타이에 탑재되는 고급 레이더는 아셀산이 개발 중이며 미션 컴퓨터는 튀르키예의 연구기관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액추에이터는 여러 튀르키예 기업과 우크라이나 기업이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콕핏을 덮는 캐노피와 장착장치 등 주요 컴포넌트에 대해서도 현지 생산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TFX 프로젝트는 2021년 11월에 프로토타입의 부품 가공이 시작되었고 2022년 말까지 약 2만 개의 구성품 공정을 마치고 2023년 3월 18일 프로토타입이 롤아웃된다고 타이는 밝혔으며 이에 대한 과정으로 조립이 진행 중인 TFX 프로토타입을 공개한 것입니다. 조립이 진행 중인 TFX 프로토타입의 동영상은 지난 21일에 튀르키예 국방부와 공군 및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타이 공장을 방문했을 때 촬영된 것으로 조립 중인 프로토타입은 수직거리 날개와 스핀거리 날개, 엔진 등이 빠져있지만 전투기 외관은 거의 완성된 것으로 보이며
TFX 프로토타입은 내년 롤아웃을 위해 순조롭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TFX에 탑재되는 엔진이 확보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영국 방위산업체 인베의 협조를 받아 독자적으로 5세대 전투기인 TFX를 개발 중인데 이 계획의 가장 큰 문제는 영국 롤스로이스와 공동 개발하기로 했던 TFX용 전투기 엔진 조달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롤스로이스는 유로파이터 타이푼용으로 개발된 EJ200을 기반으로 튀르키예와 TFX용 엔진을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튀르키예 측이 개발될 TFX용 엔진의 지적 재산권을 모두 튀르키예 측에 귀속할 것을 요구해 옥신각신하기 시작했고 결국 협상이 결렬되면서 롤스로이스 측이 TFX 프로젝트에서 손을 뗀 것입니다. 이후 튀르키예는 해외 제트 엔진 생산 기업에 대해 TFX 참여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하는 등 전투기용 엔진 공급처 확보를 모색했으나 롤스로이스 때와 마찬가지로 공동 개발하는 엔진의 수출 제한 없음과 개발된 엔진의 지적 재산권은 모두 튀르키예 귀속을 조건으로 내밀어 이러한 조건에 엔진의 기술을 제공할 기업은 나타나지 않았고 일단 자국 내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미국산 엔진인 F110으로 개발을 진행하려 했지만 이 역시 미국의 압력으로 불발되었습니다. 결국 튀르키예는 협상이 결렬된 롤스로이스의 재협상을 제안했으나 롤스로이스는 이미 튀르키예와 공동개발을 위해 앙카라에 파견했던 연구 인력과 기술 인력을 모두 철수시켜 다른 프로젝트로 재배치했기 때문에 튀르키예 측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튀르키예는 경제력이 강하지 않아 TFX 개발은 해외 수출을 전제로 하고 있고 일일이 수출 허가가 필요한 엔진을 탑재하면 수출이 제한되기 때문에 튀르키예는 TFX 엔진의 지적 재산권을 모두 튀르키예에 귀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이 중단되었던 TFX 엔진은 우여곡절 끝에 올해 롤스로이스가 튀르키예의 TR 모터와의 공동 개발로 복귀하여 다시 TFX 엔진을 개발 중이지만 2025년으로 예정된 첫 비행이나 2028년 양산기 배치 해제 TFX용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타이는 프로토타입에 미국의 F110 엔진을 탑재하고 2028년에 배치되는 양산기에도 F110 엔진을 탑재할 필요가 있어 미국이 TFX에 탑재되는 F110 엔진의 공급을 용인할지는 정치적 문제와 양국의 관계에 의존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튀르키예는 F-16V 판매에 대해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스탄불 중심부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 사건을 계기로 튀르키예가 개시한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북부에 대한 군사 개입에도 미국은 튀르키예가 테러 위협에 직면해 있어 자주방위 권리가 있다며 튀르키예를 지지하고 있지만 튀르키예와 그리스가 대립적인 동지 중에 문제에 대해서는 튀르키예가 아닌 그리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튀르키예는 현재 보유 중인 노후화된 F-16을 F-35A로 대체할 예정이었지만 러시아에서 S-400 도입권으로 미국이 F-35A 판매를 불허하자 F-16V 40대를 도입하고 기존의 F-16CD 80대를 F-16V급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미국으로부터 소스코드를 획득한 36대의 F-16 블록 30만큼은 튀르키예의 아셀산의 이살 레이더 등 튀르키예의 기술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지만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라팔과 F-35A를 도입하는 그리스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TFX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개발 중인 튀르키예산 엔진의 실용화는 203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갭을 메우기 위해 러시아에서 전투기 엔진을 도입하려는 계획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들은 만약 미국이 F110 엔진의 공급을 꺼리게 된다면 한국이 KF-21이나 중국 FC-31 및 J-35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튀르키예의 TFX 개발 자체는 개발도상국인 튀르키예에는 실현이고 대외 여건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TFX 프로그램처럼 잠재적 위험이 높고 도전적인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TFX 프로그램을 관찰하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튀르키예의 베이카르사는 제트 엔진을 갖춘 무인 전투기 바이락탈 키질 엘마의 지상 활주 장면을 공개하고 2023년의 첫 비행을 위해 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잘 나가고 있는 TB2의 제조사인 바이카르사가 개발 중인 키질 엘마는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 전투기입니다. 러시아의 이프첸코 설계국이 개발한 터보팬 엔진인 AI-25를 탑재한 쿠즈렐마 A는 최대 속도가 마하 0.64며 최대 5시간의 채공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비행 고도는 1600m이며 작전 반경은 800km이고
최대 이륙 중량은 6,000kg입니다. 여기에 키질엘마비는 위성 동시를 지원하고 A사 레이더 탑재와 애프터배너가 장착된 AI-322F를 탑재해 초음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키질엘마는 기체 내 웨폰베이와 주이카의 하드포인트에 AIM-9X에 해당하는 멀린 미사일이 탑재되어 있고 AIM-120에 해당하는 페그린과 튀르키예가 개발한 섬 A순항 미사일 및 정밀 유도 키트에 대응한 MK-81 및 MK-83 소형 정밀 유도 무기인 맴C와 MEML 및 D 보조 레이저 유도식 70mm 로켓탄 등 총 1.5톤의 무기를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이카르사는 키질엘마 무인전투기가 공대공 임무에도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키질엘마 무인전투기가 지상관제센터에서 조종하는 타입인지 아니면 로일 윙맨 타입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진 타입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덧붙이자면 미국 XQ-58과 호주 MQ-28 및 러시아 S-70과 중국 CH-70I나 GJ-11 등 다수도 실용화를 전제로 제트 엔진을 탑재한 무인 전투기를 테스트하고 있지만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는 튀르키예의 키질엘마가 유일합니다. 키질엘마의 조달 비용에 대해서도 바이카르사의 최고 경영자인 헐크 바이락탈 CEO는 비싸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미국의 방위산업 매체들은 키질엘마가 시장에 투입된다면 많은 잠재적 고객들 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키질엘마의 엔진을 쌍발화할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카르사는 무인 전투기 분야에서도 TB2 성공의 재현을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태국 해군이 도입하는 중국산 잡수함에 중국 해군의 보증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태국의 춤차이 해군사령관은 중국 해군이 CH-220의 품질을 보증해주지 않는다면 잡수함 도입 계약을 종료할 것이라고 밝혀 S-26T형 참수함 문제는 막바지에 이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해군은 잡수할 부대 창설을 위해 중국에 약 10억 달러의 S-26T형 잠수함 3척을 발주했습니다. 일본 함해 인도는 당초에 2023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1년이 연기되어 2024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CH-2620에 탑재되는 디젤 엔진 MT-239의 수출 허가를 거부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유는 1989년 천안문 사태를 문제 삼아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발표했는데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해석이 달라 독일은 참수함에 사용되는 MT-5396 엔진의 수출을 계속했고 중국 측은 태국 잡수함에 탑재되는 MT-5396에 대해서 독일 측이 수출을 용인할 것이라고 판단해 독일의 사전 확인을 받지 않은 채 태국과 계약을 체결해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독일은 중국산 잡수함에 탑재되는 엔진 수출은 EU의 금수 조치를 위반한다는 지적을 받았으며 창호차 총리는 신뢰성이 떨어지는 중국산 MWM-620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을 태국 해군은 원하지 않는다며 중국이 계약에 명시된 사양의 잡수함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계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측은 MWM-620 개량형을 다시 제안했고 태국 해군은 MWM-620 개량형을 철저히 테스트해 문제가 없으면 MT-5396에서 엔진 변경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MT-5396과 동등한 품질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을 중단하고 중국 측과 보상 및 환불에 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으나 춤차이 해군사령관은 지난 22일에 중국산 CH-220 엔진이 테스트의 첫 단계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태국 해군은 CH-220의 스페어 부품과 공급 체제를 확인하고 있으며 춤차이 해군사령관은 중국 해군이 CH-220의 품질을 보증해 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CH-220의 품질을 신뢰할 수 없다고 했고 만약 요구가 거절되면 계약을 중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CH-220을 탑재한 S-26T형 잡수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중국 해군이 책임지고 대응하라는 의미로 바로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에 K전차가 팔릴지 모른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고위 정치민을 만나 방산 수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어느 정도 물밑 협상이 이루어졌을 게 분명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안보 상황 역시 최근 20조 원 규모의 한국산 무기 도입을 결정한 폴란드만큼이나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K 이 전차 공장 건설 이야기가 나왔던 이집트에서도 K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도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에는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K 이 전차는 우수한 전차라며 노르웨이가 도입할 100대의 차기 전차를 한국의 K로 선정할 수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만약 정말 계약이 성사된다면 한국이 전차 강국 독일을 수출 물량으로 꺾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언급된 모든 국가에 수출될 물량과 한국에서 추가 양산될 K2 전차를 합치면 K 전차의 총 생산량은 최대 무려 2,000대까지 불어납니다. 세계 방산무기 제조 강국민 독일을 꺾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그만큼 남다른데요. 70년 전 한국 전쟁에서 단 한 대의 전차가 없어 북한에 멸망할 뻔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전차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K2에 적용된 여러 체계가 객관적으로 봐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사실이지만 완벽하다고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겨우 국산화에 성공한 엔진의 성능은 독일에 비하면 부족한 점이 한둘이 아니고 국산 변속기 역시 1, 3차 양선분에 사용된 독일제 변속기에 비하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또 개발 과정에서 여러 차례 방산비리 논란이 터지는 논란거리도 한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국산 전차 엔진과 변속기 개발은 대한민국에게는 정말 굉장한 성과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중국이나 동유럽 국가들은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전차를 만들었음에도 전차에 쓸 1500마력 엔진을 제대로 양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우리가 절대 따라잡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했던 일본도 이 분야에서만큼은 한국만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충분히 자랑할 만한 성과이며 절대 다른 나라에 무시당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성과는 그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가 더 나은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쉼없이 노력하는 상황에서 선진국의 뒤를 바짝 추적하고 심지어 제치기 위해서는 상상 그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데요. 오늘은 K2 전차 수출 대박이라는 신화 뒤에 감춰져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K 전차에 숨겨진 비화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새 K 전차가 갑자기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K 전차를 팔아달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소식이다 보니 아직 우리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 전차가 뭐가 얼마나 좋길래 독일을 바로 옆에 둔 폴란드나 미제 M1 전차를 2,000대나 가진 이집트가 K2 전차를 사냐는 것이죠. 심지어 이는 군대에 관심이 많던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군사 분야에 관심이 없던 이들보다 더 깜짝 놀랐는데요. 밀리터리 매니아들에게 K2 흑표는 방산비리, 논란 덩어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K 전차가 최초로 공개됐을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의 반응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세계 최대의 전차 생산국 러시아로부터 전수된 첨단 운동방호 체계, 우리 힘으로 개발한 복합 장갑 각 개량형, 유기 압식 현수장치 ISU를 미용한 포각 추전, 첨단 센서와 네트워크 장비 등 당대 최고의 전차라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환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비난과 조롱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완벽해 보였던 K의 여러 결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능동 방호 체계는 알고 보니 주변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만족자리 방호 체계였고 전차의 핵심인 파워팩 개발이 지연되면서 전력화가 끝도 없이 지연됐습니다. 이 중에서 파워팩 문제가 가장 심각했는데요. 파워팩은 엔진과 변속기를 하나로 합친 전차의 심장입니다. 두 부품을 합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번에 교체하기 위해서인데요. 당연한 말이지만 전차가 엔진이나 변속기가 고장나면 당면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육중한 전차의 엔진과 변속기는 정밀 부품으로 의외로 쉽게 고장이 나게 일쑤입니다. 심지어 수리도 어렵습니다. 구조가 너무 정밀해서 후방에서 분해해야 겨우 수리가 가능한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이는 전장에서 수십 톤의 무게를 급작스럽게 기동하기 때문에 구동 계통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워팩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전장에서 전차가 고장나면 전차를 버려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하지만 파워팩이 등장하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운 엔진과 변속기를 일체화시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는 파워팩 덕에 엔진이든 변속기든 파워팩이 망가지면 바로 교체하는 게 가능해져 전차의 이전 투 손실이 급감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파워팩의 국산화가 추진됐을 때 우리 국민들의 기대가 엄청났습니다. 한국이 드디어 전차를 완전히 국산화할 정도로 발전했다는 자부심에
많은 이들이 흑표 파워팩 개발을 함명했습니다. 그러나 파워팩을 만드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파워팩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차에 들어갈 만큼 작고 강한 데다 튼튼하기까지 한 엔진과 변속기를 제조할 능력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런 기술은 가진 나라가 아주 적습니다. 독일과 미국을 제외하면 러시아, 일본 등 엔진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는 강대국조차 완벽히 성공하지 못했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한국은 우리 기술로 파워팩을 만드는 것은 무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신뢰성을 인정받은 M2유사의 M2U883 엔진과 랭크사의 변속기를 채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된 성공에 고무된 일부 국방 관계자들이 파워팩 국산화를 주장했습니다. 지금 개발하지 않는다면 적차를 메울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이들의 입장이었는데요. 이에 대응해 국산화 반대론자들은 아직 우리 기술이 성숙하지 않았으니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일본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파워팩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일본은 무려 1990년대 K 전차가 사용하는 M2 883 엔진과 동일한 1500마력 출력을 낼 수 있는 미쓰비시 10ZG32WT 엔진과 MT1500 6단 변속기로 구성된 90식 전차를 개발했습니다. 1989년 최종 테스트를 마무리 지은 후 1990년 30대가 양산됐는데요. 이에 반해 한국의 수준은 처참했습니다. 1991년 대한민국에서는 대우자동차가 일본 스즈키에서 들여온 FAC 엔진으로 티코를 출시했습니다. FAC의 최고 출력은 41마력이었습니다. 그나마 현대가 1991년 5월 자연흡기 92마력, 터보차저 129마력 민 최초의 국산 엔진 알파 엔진을 제작했으나 1500마력 엔진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적차를 불과 20년 만에 따라잡는 것은 누가 보아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전차 엔진의 국산화는 강행됐습니다. 전차, 장갑차, 자주포 등 국산 무기의 핵심 부품인 파워팩을 만들 수 없다면 수출은 헌영 전시에 필요한 부품을 수급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면서 국산화가 결정된 것입니다. 하지만 세계 그 누구도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한국의 대역전이었습니다. 일례로 한국이 K2 흑표용으로 개발한 DV27K 엔진은 4인정 디젤 엔진입니다. 4인정 디젤 엔진은 엔진 효율이 우수에 적은 연료도 높은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조가 복잡하고 배기량이 크지 않아 출력을 내기가 어려웠는데요. 한마디로 일단 만들면 성능은 좋지만 고출력으로 제작하는 게 아주 어렵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의 90식 전차의 1500마력 엔진은 2인정 디젤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구조가 단순해 출력을 올리기 쉽고 구조가 단순한 만큼 엔진 무게가 가벼워 개발이 쉽습니다. 하지만 효율이 높지 않고 연료 소모가 아주 큽니다. 이 때문에 90식 전차의 연비는 무려 킬로미터당 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리터로 330m 정도를 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비해 한국의 DV17K 엔진은 4행전 구조 덕에 1리터로 훨씬 많은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 4행전 구조에 더해 연비에 좋은 롱스트로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일본과의 비교라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전차 개발에서는 후발주자이며 우리 엔진의 경쟁 상대가 K22차 양산분에 들어간 독일제 전차라는 것을 고려하면 아직 국산 엔진은 갈 길이 멀었습니다. 이는 개발사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2005년 4월 파워팩 국산화가 결정됐고 본격적인 개발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개발이 시작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각팬 속도 제어, 가속 등에서 기준치에 미달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량이 이루어졌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 때문에 K 전차의 양산 수량이 크게 줄었는데요. 심지어 같은 해 엔진 제작사인 두산이 K2 개발 자금을 횡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국민들을 더욱 경악하게 만든 건 당시 개발 당사자는 어차피 실패할 사업이라 생각하고 전차 개발 자금을 빼돌려 중장비용 엔진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에 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평가시험에서는 엔진 실린더가 깨졌고 가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K 엔진은
방산비리 엔진, 결함품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졌습니다. 심지어 K 양산론자들조차 독일산 엔진 사용을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독일산 엔진이 나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우리 연구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과거 1980년대 두산 인프라의 전신이던 대우중공업은 대형차용 280마력 엔진인 D284-8M을 독일 맨사로부터 사들여 제작했습니다. 주로 버스에 쓰였지만 동시에 대한민국 첫 국산 장갑차 K200에도 탑재됐습니다. 그런데 성능이 너무 엉망이었습니다. 국산 장갑차를 탄 장병들의 혹평도 이어졌는데요. 그러나 개발진은 이런 혹평에도 굴하지 않고 개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개량형인 350마력 D284-8T 엔진을 개발하는 데 성공해 이를 K200 장갑차의 개량형인 K200A1에 실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진보였습니다. 여기서 한국은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2848T 엔진을 다시 한번 개량해 K21 보병 전투차가 쓸 750마력 D284 공렉스 엔진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진은 DV27K 엔진 역시 언젠가 독일제 엔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개발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기술 격차가 너무 심해 실제로 한국이 독일을 따라잡을 수 없으리라는 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명품이라던 독일산 엔진에서 결함이 우수수 터진 것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내리막길에서 제동이 되지 않는 결함, 1단 기어에서 변속이 불가능한 결함, 냉각팬 모작동으로 인한 주행 도중 엔진 정지, 용접 미흡으로 인한 누유 등 명품 독일 엔진이 아니라 중국산 짝퉁 엔진 같은 결함이 속출했습니다. 사실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결국 독일산 엔진이라고 해도 사람이 만든 엔진이고 독일산이라고 언제까지 한국의 기술력을 앞지르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산 엔진의 여론이 다시 바뀌었는데요. 어떻게든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엔진을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지난해 튀르키예가 자국의 알타이 전차에 사용할 파워팩을 우리 기술진이 만든 DV27K 엔진과 ST15K 변속기로 구성된 국산 파워팩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랜 소름을 딛고 국산 전차 엔진이 세계 시장에 첫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파워팩이 독일산보다는 성능이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수년 안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보인 열정과 노력이라면 앞으로 생산될 K2 개량형과 K3 전차에 탑재될 차세대 전차에서는 세계 최강 독일조차 압도할 전차형 엔진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란 게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모든 나라를 압도하는 기술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불과 10년 전에는 그들을 따라갈 수 있으리란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었나요?